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의 멜로디가 나오네요. 저랑 좀 닮았나요? 좀 그렇지는 않죠. 예, 좀 이게 잔잔한 거랑 저랑은 좀 안 맞는 건가요? 네. 오늘 저는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인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날 했던 이 연설은 진짜 유명합니다. 길이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많은 정말 거의 모든 얘기들이 명언이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기억에 남았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정말 노동자인 그 양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다 쏟아붓기가 너무 아까웠다. 내 꿈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저는 되게 현재가 원인이 돼서 미래로 나타나고요.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어떤 원인 제공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미래와 연결된다.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6강째고요.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이 민주정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그 축제인데 그 이렇게 빙어 낚시 축제의 장면이에요. 네, 빙어 낚시. 이거 민주정치의 원리 하는데 이거 왜 보여주지 싶으실 거예요. 가본 사람 있나요? 전 안 가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음. 네. 이건 태백산의 눈꽃 축제. 방금은 빙어 낚시 축제였고 여기 눈꽃 축제. 진짜 산 좋아하는데 정말 가고 싶습니다. 예, 못 가봤어요. 겨울 산에 가려면 장비를 많이 장만해야 된다네요. 네, 아무튼 장비 철저히 뿌리셔서 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덕포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겨울 수영 대회입니다. 펭귄 대회인가 뭐 그렇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추운데 예, 역시 뭐 국제 펭귄 대회인가? 펭귄 축제인가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겨울에 있는 지역 축제 3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빙어 축제, 눈꽃 축제, 그리고 겨울 수영 축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 축제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 6강째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고 여러분에게 이 6강을 공부할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알아들으셨으면 이거 공부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민주주의의 이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이었죠. 이념. 말이 먼저 나가고요. 아니다. 이념입니다. 이념은 목적이죠. 민주주의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인간 존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어떤 자유가 있다고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그렇죠. 그래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보세요. 평등은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은 형식적, 산술적 평등과 같은 말이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 상대적 평등은 실질적, 비례적 평등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수능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는데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이 민주주의의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의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주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치 원리를 이번 시간에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이상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요. 우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어. 어떤 이상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민주정치는 뭐냐면 바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또는 수단 이런 것 등을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다시 이해되세요? 민주주의 할 때 이 민주주의는 어떤 이상향, 이념, 실현해야 될 바 이런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이 민주정치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민주정치는 제도이며 수단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의 목적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제도 5가지는 있어야 돼.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제도 5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가 민주주의라는 종착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종착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찻길이 있어요. 예. 기차를 타고 민주주의로 갑니다. 예. 그러면 이 기차는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5가지 제도를 달고 가야 됩니다. 기차가 아니라 진해 같네요. 어떤 제도 가지고 가야 되냐면요, 국민주권이라는 제도, 대의제라는 제도, 입헌주의라는 제도, 권력분립이라는 제도, 지방자치라는 제도, 이 제도를 가지고 가야지만 민주주의라는 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목적이라면 이 5가지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수단,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정치의 원리.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권, 두 번째 대의제, 세 번째 입헌주의, 네 번째 권력분립, 5번째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지역축제 보여드리면서 바다에 빠져서 겨울에 수영하고 대관령 올라가고 태백산 올라가고 이거 보여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지역축제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실현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민주정치의 원리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5가지를 배우겠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로 하면 지금 35페이지가 됩니다. 35페이지 위에 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어요. 민주정치의 원리란 무엇일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란 무엇일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보면 빈칸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민주정치의 원리 개념도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줄줄줄 썼어요. 여러분도 이제 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요. 원리 5가지를. 거기다 쓰면서 해봅시다. 네. 민주정치의 원리 개념도.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정치의 원리죠. 원리 개념도. 네. 이 5가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했죠. 다수의 지배죠. 다수의 지배.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이죠.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정부 형태.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민주정치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면, 제가 주인이면요. 제가 이 집 주인이면 이 집을 내가 스스로 통치해야죠.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라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됩니다. 스스로 통치해야 돼요. 국민 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직접 가서 통치하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 여기 촬영하러 오거나 학교에 출근하거나 그래서 직접 통치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대신 시켜놨어요. 네. 뭡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는,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방법, 간접, 대표를 통해서 간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직접이건 간접이건 모두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간접해야 되겠죠. 간접을 우리는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의논하게 한다라고 해서 대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의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의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생긴 이유는 생각나세요, 여러분? 사회계약서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지. 자연 상태가 불안전하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죠. 예? 자, 보세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 첫 번째,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이따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헌주의가 뭔지, 왜 입헌주의가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뭐냐면 권력 분립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한테 있으면,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카다피, 리비아의 카다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지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을 분립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분립할 수도 있고, 예. 또 뭐냐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는 성남시가, 부산시는 부산시가, 또 다른 시는 다른 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의 권력을 나눠줍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째,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야지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쫙 보세요. 지금 여기 민주정치의 원리 관련해서 개요도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제도가 갖춰져야지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 5가지 제도,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분리, 지방자치 쭉쭉쭉 외우잖아요.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말고 바로 이 순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한다. 그 다수라고 하는 건 국민주권이다. 첫 번째. 그렇다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지. 그런데 현대 민주사회에서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대의제다. 두 번째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야겠지? 그렇다면 입헌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권력을 분립해서 되셨습니까? 근데 권력 분립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그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는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렵지 않아요. 국민주권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단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 민주정치의 원리에서 다섯 가지 배우는 것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치 전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들, 용어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 모르고는 정치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35페이지입니다. 네, 국민주권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도 많이 그렸네요. 절대왕정. 네. 절대왕에게 저항을 한 것이 바로, 절대왕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뭐였냐면 시민혁명이었죠. 그렇죠. 시민혁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절대왕이 있던 시절에 국가의 의사결정권, 최고 의사결정권은 바로 이 왕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군주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주주권. 이 군주주권을 뒷받침했던 것이 뭐냐면 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왕은, 왜냐하면 왕의 권리는 신이 줬으니까. 왕권 신수설입니다. 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사회계약설 배웠죠.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뭐였습니까? 사회계약설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사회, 국가는 우리 시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절대왕, 너 왜 그러는 거야? 저리 가시지? 하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요, 국가의 권력 행사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의 동의와 지지를 받도록 해. 지지를 받도록 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민들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주권이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권력 행사나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좀 띄어쓰기 했었어야 되는데 주권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 있다는 원리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은 국민주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서도 바로 아셨을 거예요. 예, 국민주권의 뜻,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절대 왕정시대의 군주주권, 왕권 신수설에 기반이 됐던 그러나 사회계약설이 사상적 배경이 돼서 일어났던 시민혁명 이후에는 사회계약설을 사상적 근거로 해서 국민주권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치제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3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6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기 나오죠. 사회계약론을 통해본 국민의 주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자 보세요. 홉스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세요.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 의사 결정권은 군주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주권론입니다. 군주주권론. 그런데 이 군주한테 주권을 준 것은 절대 왕정 시대처럼 신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 중간에 가시면 일종의 합의 내지는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주에게 주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로크 가보세요. 로크는요.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혁명에 의해 타도될 수도 있다. 정부를 세웠지만 타도될 수도 있다. 저항권을 얘기함으로써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루소도 가보세요. 맨 마지막 줄. 주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 의제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여러분, 국민주권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설, 국민주권. 그래서 국민주권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대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의제입니다. 여러분 왜 대의제 하고 있어야 민주주의인지는 그건 먼저 아시죠? 아시고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대의제 하고 있어야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면 대의제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이게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 의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의논하게 하는 제도. 자, 보겠습니다.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정책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하면 너무 좋습니다. 국민이 직접 하면 참 좋아요. 이게 여러분 뭐죠? 직접 민주정치죠, 직접.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직접이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국민이 너무 많아요. 국민. 인구가 너무 많고요, 인구가 많고요. 영토도 넓습니다. 다 모일 장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하러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문화됐습니다. 따라서 어찌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회사 다 빼고요. 학교 다 빼고요. 가가지고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졸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해결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전문화된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어떻게 해요? 대표를 통해서 대표를 국민이 선출하여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 대신 의사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의제라고 부르는 거죠. 민주주의라면 대의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의제를 같은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민주정치 또는 의회정치 간접민주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국민이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민주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대표가 있는 이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주의, 의회정치, 의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의제로 나오건 간접민주정치로 나오건 의회주의가 더 좋겠군요. 의회주의로 나오건 모두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제 해야 되는데 대의제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볼게요. 우리가 정말 지지하는 반장을 뽑았어요.
그럼 반장은 내 의견도 너무너무 잘 전달하거나 잘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또는 내 친구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잘 전달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학교에 요구사항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찬성하는 대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 대표를 뽑았다는 자체가 대표성 논란, 즉 국민의 의사를 정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느냐,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거는 제도 자체의 문제죠.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대표한테 맡겨놓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의제는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누적해서 보세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도를 우리는 민주정치의 원리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간접민주정치 의회주의 대의제가 두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입헌주의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헌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죠, 여러분? 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절대왕입니다. 절대왕. 이 절대왕을 타도한 것이 뭐냐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절대왕을 타도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뭐였죠, 여러분?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죠. 나 간섭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나 자유롭게 살래. 차별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았어. 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어때요? 시민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어디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헌법에다가. 법에다가. 그래서 자 보세요. 시민혁명기에 어떻게 시민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법에다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써라. 그리고 권력은 너 왕 혼자 다 갖지 말고 나눠라. 너 다 가지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권력 분립해라. 그리고 개인의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써라. 이렇게 법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대 입헌주의 체제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입헌주의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입헌주의 뭐냐면 선생님 한자 잘 모르니까 네, 헌은 안 쓰겠습니다. 입만 쓰겠습니다. 입. 네, 세울 입입니다. 세우다. 뭘 세워요? 헌법을 세우는 주의입니다. 헌법을 세우는 주의가 입헌주의입니다. 절대 왕을 못 믿어가지고요. 시민혁명 이후에 여기다 썼어요. 법에다가. 이렇게 하자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체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아 그래.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세워야 되겠구나. 법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을 세우는 주의, 헌법을 세우는 주의, 그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도 딱 들어가 보면요. 제일 앞에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짱이라고 써 있고요. 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밑에 통치기구가 써 있습니다. 통치기구 어디서 배우냐면 3단원 가서 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 거예요. 통치기구 써 있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통치기구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기구들의 권한 이런 거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왜 헌법에다가 이 통치기구의 이런 권한들을 써놨을까?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예전에 어땠냐면 절대왕이
시민들의 권리 이런 걸 막 마구 침해하고 간섭하고 막 그랬어요. 시민혁명으로 이런 거 써놓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체제가 열렸고 그 이후로는 입헌주의가 민주정치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 소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이 통치구들의 권한을 써놓고 너네 입법부, 너네 행정부, 니네 사법부 있잖아. 여기 써놓은 거 말고는 다른 거 절대로 할 생각도 하지 마. 절대로 여기 써놓은 그 권한들만 행사해. 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이거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즉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입헌주의의 목적은 헌법을 세우는 거의 목적은 바로 뭐에 있다?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헌주의를 정의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해야 그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네,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달라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뭐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입헌주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세우는 주의.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주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주의.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거의 동일하게 놓고 푸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 볼게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말할 때는요, 법의 체계가 이래요, 여러분. 가장 높은 법에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법의 체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치주의는 뭐냐면, 여기 지워지는데요. 바로 여기 있죠. 이 전체. 이 노란색 돼 있는 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주의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주의를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헌주의는요, 헌법을 세우는 주의죠. 여기에 속하는 거죠. 빨간색.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해서 하자면 보세요. 입헌주의는 법치주의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즉 입헌주의가 되지 않고 법치주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법치주의가 없이는 뭐 입헌주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선생님이 히틀러의 수권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볼게요. 히틀러의 수권법을 예로 보면, 수권법은 뭐냐면 너에게 상장을 수여하겠어. 그 숫자입니다. 줄 숫자예요. 히틀러에게 권력을 주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딱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 거기 보시면 제1조 보세요.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관계없이 제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자, 보세요. 법률이 아래에 있는데 헌법에 관계없이 정부가 이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법률은 원래 누가 만드는 건데요? 의회가 만드는 건데 정부,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제국의 정부는 헌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을 둘 수 있다. 이게 가장 높은 법인데 이것에 어긋나는 법률을 두다니요. 그렇죠? 지금 보면 히틀러의 수권법은 이름만 법이에요. 이름만 법. 즉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형식만 법이에요. 내용은요. 헌법을 다 무시한, 의회를 다 무시한 그런 법이에요. 내용은, 목적은 정의롭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히틀러의 수권법은 자 보세요.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법치주의이긴 한데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내용과 목적이 모두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헌법이 세워진 입헌주의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입헌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입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헌법이 세워져 있느냐, 헌법의 존재 유무보다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히틀러의 수권법의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헌법은 무시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입헌주의, 이때 입헌주의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입헌주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그래야 민주주의다라는 얘기죠. 예, 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네 번째.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권력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가지면 다 갖고 싶고 오래 갖고 싶고 저만큼 넓게 갖고 싶고 그렇대요. 지속하고 집중하고 확장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한 개인이 다 권력을 갖다 보면 기본권을 제한을 하게 되죠. 침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의미는 국가기관이 나눠져서 분산되어서 나눠지는 것, 이것이 권력 분립의 전체가 아니에요. 나눠져서 플러스 서로 견제, 균형, 장치가 있는 가운데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국가기관을 나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나누는 건 이렇게 나누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죠. 똑같은 크기여야 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게 권력 분립의 전체가 아니에요. 나누는 거 1단계, 2단계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을 때 이 견제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은 여러분 3단원 가서 공부를 합니다. 3단원 가서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국가 권력을 남용을 못하죠. 입법부만 커지고 행정만 커지고 사법부만 커지는 국가 권력을 남용을 못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역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본권, 자유와 권리, 자유와 평등 뭐 이렇게도 맞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권력 분립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국가기관을 분산했잖아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이렇게 나눈 이유는 효율성을 위해서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다.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에서 보면 분업을 해야지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실에서도 뭐 뒤에 뭐 책상 비는 학생, 그 다음에 빗자루를 쓰는 학생 이렇게 분업을 해야 효율적이죠. 보통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더 효율적입니다. 그 사람 다 알아서 독재를 할수록 착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가 경제처럼 생각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헌주의든 그리고 권력 분립이든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을 꼭 알아두세요. 이제 여기 가서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바로 로크와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이번에 수능에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 이론과 여기 견제 균형 장치가 서로 합쳐져서 수능에 출제가 되었지요. 네. 여러분이 이제 모든 개념 강의를 다 마치시고 기출문제 한 번쯤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로크는요 이권 분립론을 주장을 했고요. 이권 분립론을 주장했고 몽테스키에는 상권 분립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크가 먼저 태어났고 몽테스키가 그 다음에 태어나서 여기가 보고 어우 좋은데 그러고 하나씩 간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로크의 이권 분립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로크는 입법권은 입법권 법을 만드는 게 최고의 권력인데 이건 바로 의회가 가지고 이게 최고 권력이에요. 이걸 바로 의회가 가지고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권력을 바로 왕이 가져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집행하는 거랑 외국하고의 관계랑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권, 외국하고의 관계도 왕이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전제하면서 이권 분립이죠. 전제하면서 최고 권력은 의회가 갖는다. 의회 우위의 이권 분립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크는 국민주권론을 주장을 했죠.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잘못하게 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즉 의회 위에는 바로 국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회 위에는 국민이 있다라는 사실. 자, 이제 잘 볼게요. 로크는 입법권 우위에 이권 분립론을 주장을 하면서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집행권은 왕이 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지 1세 때인가? 이 조지 왕이 너무 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막 게을렀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회에서 왕님 왜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집행까지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나중에 의원 내각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의원 내각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예. 되셨죠? 이제 볼게요. 몽테스키에는 로크의 이 이권 분립론을 보고 그래 권력이 저렇게 분립되어 있어야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분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떤 한 권력이 우위에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대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등. 그러면서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권리, 재판권이 입법권에 속하거나 또는 재판권이 집행권에 속하면 역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버리거나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판권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요. 여기 보시면 의회 우위의 이권 분립. 그런데 여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요. 서로 같은 크기에 대등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은 나중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정부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 지금 단순암기 하시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죠. 따라서 여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곧 배울 거예요. 배우고 와서 다시 가서 보세요. 왜 이권분립론이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끼쳤는지, 왜 상권분립론이 대통령제에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까지 했어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넘겨보시면 어디가 되냐면요. 네. 여러분 37페이지 아래 보면요. 로크의 이권분립론, 몽테스키의 상권분립론 해가지고 이게 서술해 놓은 거 읽어보시면 지금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네, 보시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에 거기 딱 보시면 아래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보충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2단원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와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위의 내용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5번째. 지방자치. 여러분, 지방자치하고 있어야 민주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그 지역의 일을 사무를,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돼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의를 다시 해볼게요. 지방이 스스로 다스리는 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이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이거 그대로 풀어서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방을 말할 때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과 그 지방정부를 모두 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 그 지역 주민이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지방정부라는 건 뭔지 아시죠? 성남시, 서울시, 고양시, 부산시, 이게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또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걸 지방자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지방자치는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보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처리하는 걸 지방자치라고 보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참여해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위에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는요. 중앙정부가 다 하려고 해요. 중앙정부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이 있었던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진 중앙 그 권력은 다 지방에 누군가가 세력을 키우는 걸 싫어. 세력은 아니겠지만 네, 자기가 다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지방자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는 증거예요. 95년부터 해서 다시 지방자치가 살아났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지방자치를 해보면 자 보세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본다는 의미의 지방자치가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본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사무를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한다라는 주민자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보세요. 지방자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자치, 하나는 주민자치입니다. 단체자치의 의미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일을 본다. 주민자치는 지방의 일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 일을 처리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주민자치에서는 참여를 강조해요. 주민의 참여.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자치의 원리를 참여를 강조하고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독립성을 가진 그래서 분권의 원리를 권력이 나눠진 분권의 원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분권의 원리가 강조되는 단체자치와 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주민자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 지방자치를요, 제일 지방 저기 아래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한번 써볼까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처음 배우는 바로 그 장이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학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5가지 끝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민주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째는 국민주권이고 그 둘째는 대의제였습니다.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현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간접민주정치였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헌법을 세워야 돼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세워야 된다. 네 번째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중앙 집권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방자치하고 있어야 민주주의다. 정리되시고 있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직접 본다는 주민자치 2가지 성격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원리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민주정치의 원리 문제 푸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